여보, 어머니, 우리가 돌봐야 해. 남편의 말에 저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 내가 며느리 교육시킬 거야. 30년 참았던 며느리와 30년 군림했던 시어머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여자의 30년 전쟁입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 올해 55입니다. 1994년 25살에 결혼했죠. 남편 강민수는 대기업 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강북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연애 2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다정했고 저를 아꼈어요. 지은아, 결혼하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1994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신부 쪽보다 신랑 쪽이 훨씬 많았죠.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잘 왔어요, 며느리.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행복했어요. 민수는 다정했고 저는 행복한 신부였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지은 씨 앉아봐요.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만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어요. 네. 어머니, 저희 신혼집 계약했는데요. 강남 압구정동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었습니다. 15평이었지만 저희 둘만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거 계약 취소하세요. 보증금은 우리가 돌려받을게요. 하지만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넓은데. 방도 5개나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둘이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럴 거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데. 내 아빠는 매일 골프만 가고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뭐해? 엄마. 그리고 지은 씨 같은 며느리는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집 며느리 되려면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육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는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1년만 참자. 1년 후에 나가자. 1년이 30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댁은 강남 압구정동의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5개, 거실이 넓었고 베란다도 2개였어요. 확실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넓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었어요.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지은 씨, 아침은 6시 반까지 차려야 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네, 어머니. 그리고 청소는 매일 해야 해요. 특히 거실이랑 주방은 반짝반짝해야 해요. 네. 빨래는 매일 돌리고 말리고 개서 정리해요. 우리 집은 섞어 빠는 거 없어요. 흰색, 색깔, 속옷 다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세요. 명절에는 친정 못 가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보내야죠. 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6시 반까지 아침을 차리려면 1시간은 있어야 했거든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3가지 이상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상을 보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은 씨, 국이 싱겁네요. 소금 더 넣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치는 접시에 담을 때 모양을 예쁘게 접어야 해요. 이렇게 막 담으면 안 돼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완전히 익혀야 해요. 우리 민수는 반숙 싫어해요. 하지만 민수는 전날 밤 제게 반숙이 좋다고 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설거지, 저녁 준비, 설거지, 정리. 회사는 다닐 수 없었어요. 결혼 전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 집안일을 누가 해요? 우리 집은 원래 며느리가 집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목요일 오후였어요. 지은 씨, 오늘 손님 오니까 과일 깎아서 내오고, 차 준비하고, 떡이랑 한과도 준비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귤, 포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강 사모님, 며느리 괜찮아요? 뭐, 그냥 그래요.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평범하고. 어머, 그래도 예쁘던데요? 예쁘기만 하면 뭐해요. 집안일도 서툴고, 요리도 못하고. 제가 매일 가르쳐야 해요. 저는 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든 채로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면 됐죠. 우리 민수가 뭘 알아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예쁘면 좋아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과일을 내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여기 놔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안 보셨어요. 밤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1년 됐잖아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아직 안 된대.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요? 조금만 더. 2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 저는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정말?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모르는데요. 아들이어야 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지은 씨. 아들 낳으면 내가 상 줄게요. 1997년 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강준우. 3.5kg의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출산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애는 내가 볼 테니까 집안일은 내가 계속해요. 네. 하지만 제가 아직 산후조리는 2주면 충분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해. 저는 출산 3주 만에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아기는 시어머니가 보셨어요. 제가 안으려고 하면 내가 볼게요. 지은 씨는 집안일 해오라고 하셨죠. 준우는 시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제 품이 아니라요. 준우가 돌이 됐습니다. 1998년 봄이었어요. 돌잔치는 강남의 큰 호텔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200명이 넘었죠. 시어머니가 모두 초대하셨어요. 우리 손자 돌잔치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하지만 제 친정 식구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친정 식구 너무 많이 부르지 마세요. 우리 쪽 하객이 훨씬 많으니까 밸런스 안 맞아요. 돌잔치 날
준우는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했습니다. 청진기를 잡았어요. 어머, 의사 될 거야. 우리 준우 똑똑해.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우를 안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안고 계셨으니까요. 지은 씨, 너는 하객들 인사받아요. 준우는 내가 안고 있을게. 그날 준우를 안아본 건 사진 찍을 때뿐이었습니다. 1999년 준우가 두 돌이 됐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둘째 가져요. 딸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어머니, 저는 아직. 뭐가 아직이야?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안 돼요. 2-3살 터울이 딱 좋아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은아, 미안해. 근데 엄마 말도 맞아. 2-3살 터울이 좋잖아. 당신은 엄마 편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지은아, 우리 가족이잖아. 조금만 참아줘. 2000년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딸이면 괜찮아요. 하나쯤은 있어야죠.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일 때와는 달랐어요. 2001년 봄 딸 지민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예쁜 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그래도 준우한테 동생 있으니 좋네요. 산후조리는 이번에도 2주였습니다. 둘째는 더 빨리 회복돼요. 일주일이면 돼요. 저는 출산 일주일 만에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4살, 지민이는 갓난아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이들 좀 보고 싶은데요. 지은 씨는 집안일하고 애들은 내가 볼게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준우는 할머니만 찾았습니다. 엄마보다 할미를 먼저 불렀어요. 지민이도 시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안으려고 하면 울었어요. 낯을 가렸죠. 엄마한테요. 2003년 준우가 6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나이였어요. 준우는 강남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 보내야 해요. 영어 유치원으로요. 한 달 학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비싼데요. 우리 손주 교육에 돈 아까워요? 준우는 나중에 의대 가야 해요. 어릴 때부터 영어 해야 해요. 시아버지가 학비를 냈습니다. 준우는 영어 유치원에 다녔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까지 다녔어요. 6살 아이가 하루 종일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애들은 다 그래요. 지금 안 시키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매일 준우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무엇이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미, 이거 뭐야? 할미, 나 배고파. 할미, 저거 사줘. 저는 그냥 운전기사이자 가정부였습니다. 2005년 제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입원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며칠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가 집안일 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어머니, 제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가면 돼요? 저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어머니 상태를 물었죠. 일주일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 가봐야 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례식 때 가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손님 오기로 했잖아요. 저는 울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지은아, 내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했어. 근데 너 한 번도 안 왔잖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됐다. 이제 왔으니 됐어. 장례식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왔어요? 집안일 밀렸어요. 빨리 정리하세요. 2008년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였어요. 준우는 특목고 가야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준우의 교육에 완전히 빠져 계셨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짜고 숙제를 체크하고 시험 준비를 시켰어요. 저는 그냥 뒷바라지였습니다. 준우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간식을 챙기고 준비물을 사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할미한테 말해. 준우는 중요한 건 다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2010년 지민이가 9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지민이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면 돼요. 딸은 공부 많이 시켜봤자 시어머니는 지민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원도 피아노 하나뿐이었어요. 지민이는 외로워했습니다. 엄마, 나도 오빠처럼 학원 많이 다니고 싶어. 지민아, 넌 지금이 좋잖아.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오빠는 할미가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도 안 사랑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사랑해. 엄마는 맨날 집안일만 해. 나한테 관심 없잖아. 저는 울었습니다. 지민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지민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2012년 민수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고마워, 지은아. 이제 좀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민수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식이 많아지고 주말 골프도 늘어났어요. 여보, 우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미안해, 오늘 회식이야. 내일은요? 내일도 약속 있어. 민수와 단둘이 밥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2015년 준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강남 8학군의 명문 중학교였어요. 준우야, 중학교 가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해. 특목고 가려면 내신 잘 받아야 해. 시어머니는 준우의 공부를 더 강하게 관리했습니다. 준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였죠. 할미 시끄러워. 좀 그만해. 준우야, 할미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 잘 되는 게 할미 잘 되는 거잖아. 할미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뭐라고? 준우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시어머니 편을 들자니 준우가 불쌍하고 준우 편을 들자니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지은 씨, 준우 좀 교육시켜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할미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요? 2017년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엄마, 나 미대 가고 싶어. 미대? 지민아,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미대 가면 안 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대요? 그거 돈만 들고 취직도 안 되는데요? 할머니, 제 인생이에요. 인생? 내가 뭘 알아? 그냥 적당히 대학 가서 시집 가면 돼. 지민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민이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지민아,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요? 나 할머니 싫어요. 저도 싫었습니다. 20년 넘게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제발이요. 지은아, 또 그 얘기야?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20년 넘게 참았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어. 들으면 어때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집값 아니?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가 언제 이런 데서 살아? 돈이 문제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전 하나도 안 편해요.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엄마도 나이 드셨어. 조금만 참아.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참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집에 갇혔죠. 준우는 대학교 2학년, 지민이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둘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민수도, 저도 모두 집에 있었어요. 24시간 함께였습니다. 지은 씨, 밥. 지은 씨, 청소. 지은 씨, 커피. 하루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횟수가 100번은 넘었을 거예요.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지은 씨, 지은 씨. 어느 날 저녁 저는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51살의 제 얼굴은 60살처럼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어 있었죠. 저는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때 지민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안 괜찮은 거 알아. 엄마, 우리 나가서 살자. 나 아르바이트 할게. 엄마랑 나랑 작은 집에서라도 살자.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2021년 가을, 시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안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거실에서 화장실을 못 찾으셨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화장실?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걱정하셨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겠어.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형이에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요?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인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70대 후반이었습니다. 1946년생, 75살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엄마 좀 봐줘요. 네, 내가 회사 일이 있어서. 낮에는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는 아직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요? 엄마 좀 부탁해. 낮에 내가 봐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요? 제가 어머니를 봐요? 그래, 내가 며느리잖아. 여보, 저 30년 동안 뭐 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아침 6시 반에 밥 차리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접대하고. 제가 뭐예요? 가정부예요? 지은아, 목소리 좀 낮춰. 이제 어머니 치매 걸리니까 또 저한테 돌보라고요? 당신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정말 몰라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라고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그 사람을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밥.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지은이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어? 당신은 누구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해방감? 시어머니가 저를 모르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화장실 어디예요? 저쪽이에요.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2022년 시어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도 민수도 준우도 못 알아보셨어요. 지민이도 물론이고요. 당신들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가족 모두가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밥을 흘리고 옷을 더럽히고 밤에 소리를 지르고 그걸 돌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지은 씨, 미안한데 엄마 기저귀 좀 갈아줘. 지은 씨, 엄마 밥 먹여줘. 지은 씨, 엄마 씻겨줘. 저는 시어머니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씻겼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그 사람을요. 어느 날 시어머니를 씻기다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30년 동안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죠.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무력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욕조에 앉혀놓고 조용히 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 청춘이 사라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 엄마 마지막도 못 봤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시어머니 등을 닦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해야겠어.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간병인 쓰면 되잖아. 간병인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요양원이 더 저렴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말도 맞아. 요양원도 생각해봐야지.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우야, 넌 몰라. 할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할머니는 엄마한테 평생 잘해준 적 없잖아. 그런데 이제 치매 걸렸다고 엄마가 돌봐야 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이었죠. 1인실에 시설이 좋았습니다. 여기 어때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네. 여기로 하자.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 제게 30년을 줬잖아요. 이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당신은 30년 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었죠. 이제는 제가 정하겠어요. 2023년 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짐을 쌀 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저기, 우리 어디 가요? 어머니, 새로운 집으로 가세요. 새 집? 좋겠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요양원 방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방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여기 좋네. 고마워요, 아줌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고마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간 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7시, 8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도 간단히 먹었어요. 토스트 한 장, 커피 한 잔. 상을 차리지 않았죠. 청소도 제가 원할 때 했습니다. 빨래도 설거지도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엄마가 웃고 있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엄마 오랜만에 웃는 거 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지은아, 요양원 면회 가야지. 당신 가세요. 우리 같이 가야지. 저는 안 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면회를 안 가?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넌 정말 냉정하구나.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민수는 혼자 면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널 찾아. 저요? 응. 며느리 보고 싶다고. 어머니가 저를 기억해요? 아니, 기억은 못해. 근데 자꾸 며느리 얘기를 해. 저는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까?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며느리 지은이에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시나? 아니면 치매 때문에 이러시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통받으셨던 걸까?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요. 시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불행한 사람이었어. 네, 1946년생이야. 한국 전쟁 때 태어났지. 가난한 집안이었어.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7살에 우리 집으로 시집왔어. 1963년이었지. 나는 21살이었고, 그때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착하고 예뻤지.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할머니가 며느리를 엄청 괴롭혔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친정도 못 가게 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럼 내 시어머니도 시집살이를 당했어. 20년 넘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1985년에. 그때 내 시어머니가 40살쯤 됐을 거야. 그럼 어머니는 40살부터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그렇지. 그때부터 내 시어머니가 집안의 큰어른이 됐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기가 당한 걸 며느리한테 그대로 한 거야. 나도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시댁에 있던 앨범이었어요. 1960년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신부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17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제 나이대의 지민이 같았어요. 어리고 순수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85년 이후 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참았고 그 20년의 고통을 다음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풀었던 거였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시집살이의 역사라는 책을 빌렸습니다. 책을 읽으며 알게 됐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유교 문화, 며느리는 집안의 가장 낮은 사람, 시어머니에게 절대 복종, 아들을 낳아야 인정받음. 그리고 1960-70년대 한국. 시집살이가 가장 심했던 시대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저는 또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웃으셨어요. 예쁜 아가씨네. 누구야? 며느리예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 있어?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시집살이 힘들지? 네. 나도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무서웠어. 매일 울었어. 시어머니는 과거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1960년대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늦으면 혼나. 밥 태우면 안 돼. 청소 대충 하면 안 돼.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해.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했던 거였죠. 며느리, 참아. 나처럼 참아. 나도 참았어. 20년 참았어. 그럼 언젠가는 뭐예요, 어머니? 언젠가는 내가 시어머니 돼. 그럼,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복수할 수 있어. 나처럼.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울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고통을 겪었던 두 여자가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 힘들어요. 정말 안 힘들어? 네, 이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저한테 준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지민이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지민아, 넌 시집살이 하지 마. 엄마, 결혼하면 시댁이랑 따로 살아. 명절도 내가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마. 내 인생 살아. 엄마, 그리고 지민아, 내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줘.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엄마 세대가 그랬어.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달라야 해.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당한 건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024년 봄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못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셨죠. 저는 일주일에 2번 요양원에 갔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자 눈을 감으셨어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 시어머니의 손이 약하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한테 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당했다고 해서 저한테 똑같이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었어요. 제 청춘이 다 사라졌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엄마로 못 느끼게 됐어요. 제 엄마 마지막도 못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 아파요.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용서할게요. 저는 시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승자일까? 시어머니는 30년 군림했지만 결국 혼자 요양원에 있습니다. 저는 30년 참았지만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둘 다 패자였어요. 진짜 승자는 이 악순환을 끊는 사람일 겁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다들 모여서 고마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우, 지민이,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준우야, 넌 내년에 대학 졸업하지? 네, 엄마. 결혼 생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신부 부모님한테 잘해줘. 그리고 와이프랑 따로 살아. 엄마랑 같이 살 생각하지 마. 준우가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는 너희랑 같이 안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여보,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30년 며느리 노릇했어요. 이제 저 좀 살게요. 그럼 우리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우리 각자 살아요. 민수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이혼은 아니에요.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30년 당신 가족 위에 살았어요.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찾고 싶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뭔데? 글 쓰는 거요. 엄마 예전에 출판사 다녔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일을 지민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책 좋아했었지. 엄마 다시 시작해요. 엄마 이야기 써요. 엄마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참았던 며느리의 이야기. 펜을 잡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것들, 참았던 것들, 아팠던 것들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도 썼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도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썼습니다. 100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옛날 동료가 아직 일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이거 진짜 좋아. 출판하자. 정말요? 응. 이런 이야기 필요해. 많은 여자들이 공감할 거야. 2024년 가을 제 책이 출판됐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같은 경험했어요. 저도 30년 참았어요. 고마워요. 제 마음을 대변해줘서
저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왜 대물림될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적이 아닌 이해, 악순환을 끊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60대 시어머니들도 30-40대 며느리들도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70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저 안 만나요. 그럼 편지 쓰세요. 진심으로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겨울,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며느리,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어머니. 고마워. 네. 돌봐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지? 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고마워. 며느리.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시어머니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미워했어요? 응, 미워했어. 지금도요? 아니, 지금은 불쌍해. 할머니도 피해자였어. 그 시대의 피해자. 그럼 용서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용서는 아니야. 아직도 아픈 기억들이 있어. 하지만 이해는 해. 그리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63년 17살 시어머니의 일기.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혼났다. 밥을 태웠다고. 나는 밥 짓는 법도 잘 모르는데. 엄마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1970년. 오늘도 울었다. 시어머니 무섭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고 싶다. 1985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내가 이 집의 큰어른이다. 나도 이제 편할 수 있을까? 그리고 1994년. 며느리가 왔다. 예쁘고 젊다.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데 왜일까? 며느리 보면 화가 난다.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저애도 당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통받았고 그 고통을 저한테 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민이한테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행복하세요. 2025년 봄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 며느리였다. 제목은 지민이가 지어줬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55의 나이,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30년은 잃었지만 앞으로 30년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악순환을 끊는 거였습니다. 저는 끊었습니다. 지민이는 이 고통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며느리 vs 시어머니. 30년 전쟁. 승자는 없었지만 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악순환을 이어갈 건가요? 아니면 끊을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